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고는 코로나19 관련 대규모 등록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사건 이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생들이 이제 등록금 반환을 소송을 제기했던 게 이제 2년 전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이 비대면 수업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업의 질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겠다. 등록금을 다시 이제 반환하라 이런 네. 거였는데 법원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 소송에 참가한 학생 수만도 상당합니다. 사실 2,697명이 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위한 단체를 조직해서 이번에 소송을 청구를 2년 전에 했던 것이고요. 또 거기에 참가한 대학만도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26개 대학교 소속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리가 이제 여러 변론기회를 거쳐서 진행이 됐지만 최종 결론은 이 학생들 손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원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코로나19라는 게 우리나라의 특殊한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어떤 학습권 침해를 학생들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학교 당국의 이런 지침은 학습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면 강의를 강행했을 때 코로나에 학생들이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것은 또 수업권의 방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전반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로 딱 단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했고요. 또 그렇다면 만약에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원래 대면 강의에서 이어지는 본인들이 받았을 교육 서비스와 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있어서 이런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현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학습권도 보장하고 이제 생명권이나 건강권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렇습니다. 선택이었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본 건데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수업도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습 그렇습니다. 수업도 있고요, 토론 수업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이 네. 비대면 수업은 확실히 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제 전액을 반환하라는 게 아니고 네, 일부라도 좀 반환해달라 이런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라고 해서 일단 사립대학교와 공립대학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에 이제 몸담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상대로는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요. 네. 또 교육부를 상대로도 아니 왜 교육부가 제대로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했느냐라고 해서 1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등록금이 아니라 이 일부분에 한정해서 한 것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부라도 인정되기 위해서라면 사실상 이 수업의 질적 차이가 있어야지만 이 소송의 청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토론식의 수업은 현저히 수업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수업의 형태를 비교하고 견주어 봤을 때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게 총 소송 규모만도 30억 원이 넘었거든요. 학생 수도 상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돈 1원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 측은 항소 여부를 좀 저울질하고 기자회견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워낙에 기존의 이 대학 등록금 자체가 비싸다는 그 인식이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소송이 이제 잇따르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립대에 대한 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고 네. 이 국공립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원래 원칙대로라면 법관은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구로서 그냥 독립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사실관계와 쟁점이 동일한 선행 판결이 이미 나온 것입니다. 네. 수업권이 실제로 침해가 됐는지 그리고 건강권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추진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나온 판결을 참조를 했을 때 공립대학, 국립대학 역시 마찬가지 유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21년 전 사건이거든요. 네. 대전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강도 살인 사건이었는데
용의자 2명이 이제 붙잡혔죠. 붙잡혔습니다. 네, 이 사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 21일 대전의 둔산동의 한 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6억 원을 수송하는 차량이 지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때 한 차량이 그 길을 막아서고서는 내린 다음에 권총을 경고성으로 발사를 합니다. 이 두 남성은 복면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현금 운송 차량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운전기사, 한 명은 청원경찰, 한 명은 은행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이 은행 소속 직원을 제외한 2명은 경고사격을 듣고 몸을 숨깁니다. 하지만 이 은행 직원 같은 경우에는 총을 발사를 가격을 당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30분 만에 사망을 했으니 이게 강도 살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현금 6억 원이 두 가방에 나뉘어서 보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으로 올리려던 그 길목을 막아서고 이 가방 하나에 3억 원을 탈취해 갔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5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CCTV가 곳곳에 설치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격자는 있었지만 복면을 했기 때문에 그 동선을 끝까지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으로부터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이 발견이 됐는데 그 차량에서도 유의미하게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지문 등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탄피가 현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총기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피를 통해서 그렇다면 총기를 어떻게 입수하고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그 경로를 파악해 보고자 했지만 이 탄피는 그로부터 며칠 전에 경찰의 차량을 뺑소니해서 경찰로부터 탈취한 총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경로에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고 이번에 DNA를 어떤 수사 기법이 정말 선진화되고 발전하면서 이 단서를 포착해서 검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 이제 CCTV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네. 지문도 남겨진 것이 없었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DNA를 추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20여 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DNA 같은 경우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선진화되어가고 있는 과학수사 기법으로서 뭐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만 이 재판에서 그 증거 예.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차량을 이 100여 미터에 버리고 도주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차량을 아마 폭파하려고 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유료물들을 좀 남겨뒀습니다. 손수건이 있었고요. 마스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DNA를 그 당시에도 추출은 해놨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어떤 범죄의 수사 단서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인적 사항까지 특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원래대로라면 이 사건도 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태완이법으로 2000년 이후의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전부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지만 시효가 남아있게 돼서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고 이 용의자 중에 한 사람이 불법 게임 업장에 드나들면서 DNA가 추출돼서 경찰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손수건에서 추출된 DNA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일치한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지금은 많이 과학이 발전해서 나노 단위까지 뭔가 이 신체의 일부의 흔적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DNA 기법으로 이 인물을 특정해낼 수 있고 이런 과학적인 부분은 어떤 다툼의 영역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증명력이 높은 증거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는 네. 그런 부분이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검거된 공범 이승만이 이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범행을 또 자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붙잡혔는데 지금 말씀 주신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범행과 관련해서 좀 수사에는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일관했습니다. 나머지 용의자와는 다르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은행 직원에 대해서 그렇다면 총을 누가 발사했느냐와 관련해서도 이승만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다가 오늘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객관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DNA 어떤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범과 이 어떤 진술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그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제는 내가 이 부분을 시인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 직원에게 실제로 총을 발사한 것도 본인이다라고 굉장한 주요 사실에 대해서도 자백을 했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서 이제 증거품들은 이 보관이 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후에 이런 DNA를 이용한 수사라든가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게 되면은
뭐 몇십 년이 지난 후라도 이 DNA 수사라든가 다른 이제 과학 수사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추가적인 추적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네. 남아 있었던 많은 강력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좀 이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겠군요.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게 그 20년 전에는 수사를 상당히 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 측면도 있었지만 CCTV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용의자로 오른 사람이 5천 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네. 총기를 탈취했다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경찰을 저격하는 그런 영상물을 빌려본 사람들까지도 용의선상에 올랐었다고 하고요. 직업 군인 그리고 퇴역한 무슨 경찰까지도 많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했지만 실제로는 검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DNA 기법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에 2017년에 이 당시 증거물을 재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남아있던 손수건 그리고 마스크의 DNA 감식과 아까 말씀드린 이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던 DNA 대조군을 통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금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시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범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는 미제의 영역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이제 촉법 소년에 관한 네.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10살에서 14살 미만의 이 어린 학생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그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이와 관련해서 인천에서 초등학생이 건물 8층에서 소화기를 떨어뜨렸다고 하죠. 그래서 네. 지나가던 행인이 크게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촉법 이 네. 소년 그 연령을 이제 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래요. 네, 사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법에 만 14세로 규정한 게 상당히 예전입니다. 50년대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 14세인 어떤 육체적, 정신적인 성장 속도와 그 상황과 현재는 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상황을 너무 정확하게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촉법 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도 나날이 정말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사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층에서 이런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떨어뜨리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그런 연령이라고 법적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도 한 편의점에서 학생이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내가 촉법소년인데 나를 한번 때려봐라 라고 하면서 본인은 또 이 점주를 향해서 굉장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만 14세라는 기준 그리고 촉법소년 10세에서 14세는 형사 어른과 동일하게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네. 소년원에 송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전과 기록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르는 현 상황과 이런 현행 형법이 과연 이 저울질을 해봤을 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지금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고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 만 14세라는 연령을 2년 앞당겨서 12세로 조율할 것을 현재 논의 중이고 인권위 등의 의견 회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해외를 보더라도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한 만 10세 정도로 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다르지만 심지어 만 7세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규율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이게 각국의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이제는 어떤 청소년이라는 이런 특수성도 감안해야 되지만 어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발전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연령을 조금은 앞당길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기서 사실상 이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성년자를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하면은 이후에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갱생, 사회에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소년법에는 분명히 녹아 있는데 성인과 동일하게 수감하고 그랬을 때 과연 사회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범행을 좀 더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도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처벌이 뭐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인권위원회 이제 입장입니다만 여기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이 사회적으로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외와 비교하더라도 조금은 좀 느슨하게 설정된 네. 그 부분이 있긴 하고 또 관련 이 범죄도 늘고 있어서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